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10월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양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라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빨간 숫자들을 보니까 에너지를 좀 막 받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서 힘내야지, 웃어야지, 그래도 잘 해봐야지 라면서 혼자 막 다독다독하고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도 텐션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사람인지라 사실 시장에 좌지우지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시장 따라가는 건 있네요. 10번 정도 나쁘다가 한 번 좋으니까 또 이렇게 좋습니다. 사람이 참 단순하죠. 시장은 지금 나쁜 남자 같아요. 못해줘서 이제 안 볼 거야, 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꽃다발을 받아야 될까요? 이 사람과 다시 데이트를 해야 될까요?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건지 고민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출발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자,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저만큼 시장의 상승이 반가우신 분들일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참 단순하죠. 저도 시장 빨간불 켰다고 이렇게 또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벌써 인사 주시네요. 아름민영님, 에드워드박님, 아님말구님. 일단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시장이 오늘 하루 반짝하고 마는 걸까? 오늘 샀다가 또 다음 주에 떨어져서 뉴욕 증시가 무슨 일이 생겨서 또 주말 사이에 밀린다면 우리는 오늘 산 것마저도 물리게 되는 건가 고민스럽고요. 상해종합지수도 지금 1%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오늘 상승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진짜 반등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물량 털기일까요? 권홍섭 대리님 먼저 답변 주실까요? 네, 어느 정도 어저께 이제 과도하게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라서 과도한 그 낙폭을 키워온 종목들이 대거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등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적으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합 정도의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가 하락의 여지는 보다는 앞으로의 좀 상승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수를 견고히 유지하는 그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신용잔고 반대매매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 좀 한 2, 3거래 정도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역시 저 또한 오늘은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런 신용잔고에 대한 반대매매 일정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은 오늘 하루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는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리고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이제 미국채가 급등 중인데 여기에서도 5일선이 좀 꺾여서 다시 한번 이제 기술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더 이상 추가 하락의 유지보다는 만약에 추가 하락 시에는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힘들 때마다 권 대리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일단은 2, 3일 정도 수급 부담을 겪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윗단 열어놓고 우리 관심을 가져보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네요. 박 대리님께도, 박 차장님께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 시장 똑같이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마지막 물량 털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금화시키는 게 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술 먹고 나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럼 다음 날 다시는 안 먹을게요. 안 먹을 테니 제발 이 숙취 좀 가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로 기도를 하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주식 다시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저 털고 나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희 채팅창에요.
그럼 털고 나가야 되는 순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털고 나가자니 사실 그래도 지금 하락이기도 하고요. 포트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빠졌어요. 뭐 미국이 3~4%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빠진 건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전처럼 지금 어제 하락이 굉장히 역대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2007년부터 이제 데이터를 좀 뽑아서 이제 코스피 쪽을 봤을 때 98포인트 이상 빠졌었던 적이 4번 있었어요. 오. 5번, 4번? 5번 있었습니다. 5번. 굉장히 역대급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였으니까 100포인트씩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를 보시면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126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126포인트가 빠졌었는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리먼 사태가 터지고 가장 많이 빠진 게 이제 126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리고- 어제 100포인트. 네. 그리고 또 이제 빠졌었던 것들이 몇 번 있는데 그때는 다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의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유럽 재정. 그렇죠. 유럽 재정 위기, 뭐 미국 셧다운 이런 얘기 나왔을 때죠. 2008년 이것도 리먼 사태 그럴 때고 2011년 이때 마찬가지고. 저는 2007년도가 지금 어제 사태랑 비슷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거든요. 2007년도면 우리가 어떤 때였냐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랠리를 폈습니다. 아까 저한테 박대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리 시절에 그 아주 뜨거운 시장을 이제 봤었던 그 시장이었는데 저는 대학생 때. 아, 그렇군요. 그때도 이유 없이 125포인트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상승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가 지금 오른쪽 차트가 리먼 때거든요. 리먼 브러더스가 이때 파산을 했고 좀 지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고 마지막에 투매가 나올 때 등락률로는 지금 100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때는 1000포인트대 시절이에요. 1200포인트. 그때 지수로 100포인트가 가까이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요 거의 10% 정도 빠졌어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오를 때라도 좀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리먼 파산이라는 금융위기라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제 하락은 좀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시장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요.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반대매매 물량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매매 지금 이제 금융투자협회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용잔고를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코스닥이에요. 신용잔고가 5조 8천억까지 늘어났다가 이미 줄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개인들이 리스크 관리해서 줄어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반대매매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반대매매예요. 10월 10일까지의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왜냐하면 매일매일 체크를 못하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봐야 될 거고 어제 빠진 거는 반대매매가 월요일 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물량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야 시장이 코스닥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15년도에도 그랬거든요. 2015년도에도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워낙 이제 화장품, 바이오 이런 거 좋다 보니까. 근데 2015년도 제약바이오장 꺾이고 화장품장 꺾이고 나서 한동안 신용잔고가 횡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반대매매 물량들 조금 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어제 종가까지 코스닥이 13% 하락했거든요. 13% 하락했거든요. 그럼 개별 종목은 어땠을까요? 아마 처참하죠. 끔찍할 겁니다. 그 반대매매 물량이 조금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한번 이 다음 주부터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잔파도는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두 분 덕분에 조금 더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초에 좀 다음 주까지는 이 반대매매 관련해서 수급 부담이 있겠으나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언급을 주셨네요. 포트 좀 보고 추가적인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포트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권 대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와이솔과 일진 머티리얼즈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 마감까지 못 줄이겠는 거예요. 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팔래 하고 닫았어요. 그랬는데 그 닫은 두 종목이 오늘장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판 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와 와이솔이 오늘 각각 5% 상승하면서 포트 내에서 손실폭 조금 줄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어제 4% 이상 너무 빠졌죠. 손실이 10만 원 넘어가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 한 11만 원 정도 삼성전자에서 손실 보고 있습니다. IT 종목군을 중심으로 오늘 좀 올라서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어제 외국계 창구에서 2,200억 정도 매도가 집중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트 좀 조정해서 삼성전자를 더 사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권 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와이솔과 일진 머티리얼즈 사태에 대해서도. 네, 우선적으로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이제 삼성전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 반대. 부분 역시나 저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만약 그러니까 규모 정도 그러니까 투자 금액에 따라서 저는 이제 종목군 선택도 좀 달리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겠죠. 거기에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소액 투자라든지 아니면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량한 종목을 사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탄성력이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실적의 베이스로 해서는 아주 훌륭한 종목이긴 하지만 정부와 이렇게 좀 그 관계가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부분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또한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청수의 선고 공판도 아직 이슈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어저께 이제 와이솔이나 일진 머티리얼즈를 일부 이렇게 좀 손실을 감내하고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장이 올라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뭐 안 좋은 시나리오로 따지자면 오늘 급락을 더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손실을 더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주식은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뭐 운이 좋아서 오늘은 이제 올라가는 형국이지만 다음번에도 만약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다음번에도 같은 일이 와서 운 좋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지난번에는 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 오히려 올라왔으니까 또 비중을 또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엑시트를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이제 과다 낙폭됐지만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한 종목들 그런 군으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편성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근조근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저 혼났어요. 저분이 지금 톤을 일정하게 하셔서 그렇지 오늘 올라서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너 원칙 지키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요, 맞아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꼭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직 전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더 배울 것도 많고. 앞서 박 차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좀 더 잔파도를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잔파도. 월요일에 잔파도가 그렇게 잔파도일지 큰 파도일지. 그렇죠. 저희가 잔파도일지 또 큰 좀 파도일지. 팔아놔야 되는 건지. 네, 잔파도일지 큰 파도일지는 사실 오늘 저녁에 미국장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시장이 좀 무서운 건 맞아요. 무서워진 건 말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굉장히 좀 억울하다라는 거죠. 억울해서 뭐 어제 민영앵커도 사실 어제 못 판 거고. 네, 맞아요. 억울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서 떨어졌다라 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지니까 좀 억울해서 그런 건데 이 뭐 잔파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팔아놔야 된다. 저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이솔 일진 머티리얼즈 팔 게 아니라 전체 비중을 줄이라는 제가 조언을 해드렸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 개인들이 가장 좀 생각하는 게 V자형 반등이에요. 지금 10월에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HTS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이렇게 종합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V자형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오를 때도 V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절대 그런 모습 안 나옵니다.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V자형 반등을 기대하지 말고 최대 상승폭을 하락의 50% 정도 되돌림으로 잡아놔라. 왜냐하면 절반 정도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잔파도는 이제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것도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투자에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이성적 낙관주의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종목 비중을 좀 줄이자. 글쎄요, 저는 월요일 시가 정도? 월요일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늘 또 이제 회사에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 반등일까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 생각에는 오늘 미국장이 뜰 것 같다. 미국장이 뜨면 아마 월요일 시가 정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음봉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제 전략은 그래요. 월요일 시가가 좀 높게 뜨고 뭐 그럴 때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러니까 미국장 반영해서 조금 뜨고 오늘도 또 중국은 그렇게 큰 반등은 못 주고 있거든요. 지금요 상해종합지수가 1.6% 빠져요. 앞서 저희 시작할 때만 해도 1% 정도 빠졌는데 낙폭 키우고 국내 증시도 상승폭 야금야금 반납하고요. 중국은 좀 문제가 있어요. 중국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스파이칩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중국이 국경절 끝나고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그 섹터입니다. 거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서버 장비. 네. 그러면 그런 기술주 어제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이제 하한가가 10%잖아요. 10% 빠진 종목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랑 조만간 G20, G20라고 해야 되나요? G20이라고 하면 아저씨인가요? G20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갖고 계속 압박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러시아 스캔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걸로 좀 이제 덮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15일 날 또 환율 보고서 이게 지정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둘 다 위안화에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위안화 강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중국이랑 싸워야 되고 미국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중국이 또 너희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네. 화해할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중국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 대비해서 뭐 7위안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그렇다라고 본다면 중국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건 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염두에 두긴 둬야 될 것 같아요. 포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또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 상황 고민해 주시네요.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장초반보다 많이 줄었네. 지수 반납하고 있다. 스파이칩 확대 해석 금지. 저는 그 뉴스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네 맞아요. 대탕수신님 앞서 이슈가 있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국 재무부 측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환율 보고서에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상황은 좀 놓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봤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너무 깝깝하고 이래가지고 두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안 봤었잖아요. 두 남자의 종목을. 오늘은 두 남자의 종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삼성전기 그리고 휠라코리아입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GS건설, 에코마케팅 네 종목 다 저희 한 번씩 다뤘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종목들이기도 하네요. 저희 뭐 다루고 나서 올랐다가 최근 시장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GS건설. 뭐 요즘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수주기대감이 있다라면서 증권가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GS건설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코스피 이런 옵션 만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흐름은 조정을 한번 받을 때쯤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저가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나을 것 같다는 좀 컨센서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한 155% 증가한 한 2,200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는 그 2분기보다 그 주택 건설 부분에서 11,000세대에 가까운 매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건설 섹터들이 이제 뭐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남북 경협주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우발적 채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숨겨져 있는 채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거기 수주권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채무가 드러남에 따라 인수도 굉장히 좀 난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뭐 GS 건설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이제 과거에 저가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무적으로 좀 건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이제 물론 이제 해외 수주 프로젝트도 몇 가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관련돼서 역시 뭐 이제 베트남 호치민 이제 관광에 호치민의 이제 신도시 건설 19개국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GS건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브랜드 파워 가치도 이제 베트남 국영 기업보다는 지금 1순위로서 만약에 분양하게 된다면 가장 큰 평당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19년, 2020년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부동산 가격이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좀 높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상 48,000원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봉 지금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이틀 정도 지금 어저께 하루 그리고 오늘 이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고점이 위에 한번 500일선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500일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봉으로 보자면은 역시나 이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56,5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65,000원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이 수준까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5,000원 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120일선은 안착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65,000원까지 다시 간다면 한 번 더 이제 그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이제 순환매를 해주면서 주가를 견인을 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리고 투신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뭐 사모펀드라든지 실적에 기반한 투자 기관들을 보면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호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게요. 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시각이 최근에 확 좋아지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수주 모멘텀 있기도 매한가지고요. 수주도 크게 늘 것이다. 3분기 실적은 좀 별로다라고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GS건설과 현대건설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GS건설의 경우에는 제 건설 업종으로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현대건설이 이제 그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상반기에 이미 굉장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수주, 좋은 프로젝트 수주, 마진율이 좋은 수주를 상반기에 이미 다 마무리했고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그 수주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매출, 외형 성장 부분에 좀 치중해서 어떻게 보면 마진율이 적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건설은 약간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건설은 아무래도 남부 경협주와 거의 이제 일반 건설부보다는 남북 경협주에서 많은 수혜를 많이 받았죠. 거기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GS건설도 마찬가지로 건설 부분은 남북 경협주 수혜주가 아니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GS건설의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가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GS건설을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GS건설 얘기까지 현대건설과 비교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제가 앞서 시장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걸 까먹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네요. 곧장 진행합니다. 박 차장님의 종목이 삼성전기, 뭐 공매도다 뭐다 오만 이슈로 인해서 좀 부침이 있었어요. 오늘은 4% 정도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외국인이 또 많이 파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다시 한번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 기대고 가볼까요? 주가가 많이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와이솔이랑 일진머티리얼즈가 왜 많이 오를까요? 많이 빠져서? 정답. 그런데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오를까요? 올라가요. 실적이 좋으면 오르겠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맞는 이야기예요. 많이 빠졌다고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제 굉장히 많은 걸 했죠. 어제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것저것 데이터를 찾아보는데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 게 통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드셨어요? 보여주시는 겁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안 만들고 HTS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HTS 한번 잡아주실까요? 코스닥 왜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5거래일 동안 전일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이제 소팅을 이제 HTS에 해주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볼까요? 한 10종목만 차트를 볼게요. AK홀딩스 10월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반등 나오나요? 안 나오죠. 현대모비스 10월 들어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많이 빠져 신저가입니다. 오늘 반등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거 다 보면 시간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는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온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좋은 종목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기랑 제가 가져온 게 휠라코리아입니다. 삼성전기도 참 눈물나게 많이 빠졌어요. 눈물나게 많이 빠졌는데 맞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MLCC가 사이클을 굉장히 큰 사이클을 탔다라고 보는데 저는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삼성전기가 5천억이나 투자하고 1위인 무라타가 3천억이었나요? 뭐 300억엔이었나? 400억 하여튼 3천억인가 투자해서 거의 1조 가까운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가격 떨어지지 않겠어? 저도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반도체나 디램 사이클을 보니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한 이 서버라는 것, 이제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디램이 애널리스트들이 작년부터 디램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예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예측을 못 하는데 MLCC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차량용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이닉스 작년에 애널리스트 말 듣고 디램 가격 떨어질 거예요라고 해서 안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굉장히 아프겠죠. 지금까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MLCC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증설한다고 뚝딱 공장이 나와서 MLCC가 막 쏟아져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MLCC 가격이 떨어지든지 삼성전기의 실적이 안 좋아질 때까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기가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듀얼 카메라 뭐 이번에 V40인가요? V40? 이게 뭐 다 숫자를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모듈을 5개 달고 나온대요. 그러면 삼성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듈 삼성전기가 만들어요? 애플이 지금 조금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초기에 잘 안 팔릴 거야. 이게 아마 한국에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삼성 때문에, 갤럭시 때문에 애플에 대한 그 폄하, 뭐 이런 거 평가절하 이런 게 한국에서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애플 계속 잘 팔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판 사업부 잘 될 겁니다. 모듈 거기서 이제 만드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삼성전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원래 이런 차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지 않은 차트 찾기가 더 힘든 상황이라서 네. 낙폭과대주 중에 실적이 좋은 삼성전기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채팅창에도 문의가 많았었고요. 시간 너무 없네요. 곧장 진행할게요. 권홍섭 대리님의 다음 종목 에코마케팅. 사지 않았는데 이후에 급등했었던 그래서 배가 아파서 기억이 나는 종목이에요. 에코마케팅? 두 분 다 한 번씩 얘기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맞죠? 사장님께서도 네, 두분 언급해 다. 주셨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좀 괜찮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에코마케팅은 이제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신문 광고라든지 TV 광고가 축소가 되고 모바일 디지털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저희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에코마케팅은 이러한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5년간 추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타겟팅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이를 바탕으로 해서 월 한 5천만 원 이상의 광고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추세로 보자면 2011년 19개에서 2017년에는 35개의 광고주의 수가 거의 2배,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차차 뭐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본업 설명보다는 이제 새롭게 광고 시장에 진출한 부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데일리 앵커라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비디오 커머스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회사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노출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검색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떼는 그런 구조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네 그 자사 제품을 유튜브 광고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커머스를 통해서 이런 뷰티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헬스케어 제품들을 지금 연달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본업의 마케팅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된 그런 표적 그 고객층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그 매출이 거의 뭐 전년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한 112억 정도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018년에는 올해는 이제 그 자사 브랜드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의 한 150억 가까이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뭐 4차 혁명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치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짚어주셨고요. 곧장 일단 갈게요. 박 사장님의 다음 종목이 힐라코리아입니다. 뭐 저희 시간에 참 많이 얘기 나눴었고 긍정적인 답변 많이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장 7% 급등. 와우, 오늘 시원하게 오르네요.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빠지지도 않고 뭐 조정폭도 크지 않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 이틀 이상 조정받으면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조정이 굉장히 짧아야 좋은 종목이 없잖아요. 뭐 지금 뭐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는 뭐 이렇게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이 정도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 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오네요. 미국 소비 경기를 사실 봐야 돼. 기술주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를 찾아보면 소비 쪽 섹터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타이거 우즈 골프 우승하는 장면도 보여드렸는데 아큐시네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필라코리가 좀 빠진 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큐시네트가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을 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아큐시네트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70% 돼요. 그러면 아큐시네트 실적이 잘 나오면 휠라코리아도 아마 연결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0대에서 인기가 많은 필라 브랜드가요. 이제 20대, 30대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제품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안타스포츠와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중국에 진출했는데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레벨의 선상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아마 가능성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실적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될 거예요. 로열티 수입이나 라이센스 수입 이런 정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계약이 끝난다고 한다거나 직접 진출할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 잘 되고 그런 점들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업체 중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총 4종목 이야기 건네들었습니다. 삼성전기, 헬라코리아, GS건설, 에코마케팅입니다. 다 저희 시간에 거론이 됐었던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포트에 있는 종목이 총 5개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는 6% 정도 올라주면서 손실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시장 전략은 일단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열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고로 다음 주 초 변동을 생각한다면 오늘 좀 줄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가 밤사이 올라서 너무 희망의 그림을 자꾸 그리나요? 일단은 오늘 빨리 결정할게요. 포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 일진머티리얼즈 와이소를 팔겠다 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차마 줄이지 못하고 오늘 그대로 들고 왔고 두 종목이 일단 다행스럽게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카라님이 저 손가락이 안 나가서 오늘 매수 못 하시겠다 하셨는데 저는 손가락도 손가락이지만 갖고 있는 종목을 파는 쪽에 손가락이 안 나가는 것도 좀 미련스러운 모습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쉬겠습니다. 권 대리님. 네. 자꾸 권 대리님은 팔라고 좀 비중 줄이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못 팔아요 지금 요즘.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손해를 보고 팔 수 있는 그런 심리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항상 기계적인 마인드를 갖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뭐 당연히 사람인지 어떻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흔히 지금 박앵커님이 이제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한다면 뭐 과감하게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프로에 위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기계적으로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간다 이런 뭐 조금 희망적인 뭐 얘기보다는 지금 비중은 뭐 일단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다음번에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계속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삼성전자 또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 대항군이 좀 지금 같은 시기에는 과대 납포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눈여겨 보면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지 못하는 가격에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카이님께서 결정장애 이런 거 아니냐고. 결정을 대쪽같이 내렸다가 포트가 좀 안 좋으니까 요즘에 대쪽 같은 결정을 못 내리겠네. 그런 상황입니다, 카이님. 어제 막 그랬죠. 박앵커 뭐 종목을 쳤더니 박앵커의 올백 박민영의 연관 검색어로 오고 막 제 연관 검색어가 뭐 손절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심을 주고 계시거나 사람들이 오늘 박앵커 오늘 뭐 샀나 보자, 얼마나 돈 잃었나 보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거 자체가 좀 고마운 건데요. 박 차장님,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뭐 수익이 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수익이라는 건요. 지금 뭐 저도 시간이 없는데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시장에서의 깨달음을 얻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깨달음이요? 프로가 이런 하락장에서 다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프로라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전 아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 프로는 이제 안 좋을 때도 자기 루틴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내 손절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가 되는 거지.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프로다? 절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샀잖아, 사기꾼이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프로가 되는 길은 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지키기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질문이 뭐였죠?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런 이제 원칙들 잘 지켜 나가고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네, 좋은 결과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달려볼게요. CL님께서 우리 산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주말 사이에 이 종목 공부를 좀 하고 다음 주에 그 종목에 대해서 궁금지를 들고 오던 제 포트에 넣든 빼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정말 힘든 시기 이 두 분이 고생해 주셨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